대한민국 서울이 글로벌하고 큰 도시라는 것을 이건 삼성역 앞에만 나오면 느껴요. 진짜 이 멋있는 빌딩 안에서 네. 매일같이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겠죠? 맞아요. 저도 여기를 지날 때마다 이 빽빽한 빌딩 속에서 또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네.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의외로요. 여기 반전 매력이 하나 있습니다. 반전 매력이요? 네, 이곳에 문화 지수를 충전할 수 있는 미술관이 있어요. 오, 그렇군요. 네. 제가 듣기로 요즘에 아주 좋다고 맞아요. 소문난 전시가 하나 있는데 작품도 진짜 훌륭하고 무엇보다 도슨트가 아주 좋다 이런 소문이 났더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바로 여기서 일하다가 딱 슬리퍼만 신고 나와도 볼 수 네. 있는 곳에 미술관이 위치해 있거든요. 가보시죠. 가보시죠. 와, 미술관이 네. 빌딩 지하에 있나 봐요. 진짜 우리 동네 미술관이네요. 맞아요. 아, 새벽부터 황혼까지 네, 맞아요. 스웨덴 국립미술관 컬렉션. 제목이 영화 한 편 같은데요. 그렇죠. 또 비슷한 영화 제목도 있었고 어. 새벽부터 황혼까지잖아요. 새벽에 출발해서 예술을 배워오고 북유럽 예술가들이 그리고 자신들의 예술이 무르익을 때까지를 그 황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스웨덴 국립미술관에 있는 귀한 그림들을 원화로 감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스웨덴 국립미술관에서 처음으로 해외 반출이 된 작품들도 있어서 저 되게 기대되더라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반출된 네, 거예요? 맞아요. 한국에 처음 온 게 아니라 해외에 처음으로 반출된 네, 거예요? 몇 점이 처음으로 나오게 됐죠. 와, 너무 영광입니다. 맞아요. 와, 오, 그림의 느낌이 다르네요. 네. 확실히 원화가 주는 그 아우라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람객분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여기는 혁신의 새벽. 네. 어떤 뜻이에요? 새로운 예술을 배우러 떠나기 위한 그 새벽 시간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올해가 스웨덴과 이제 우리나라의 수교 65주년이래요. 아, 그래요? 그 기념을 위한 전시이기도 한 거죠. 아, 이 작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꼭 추천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딱 봤을 때는 왜 귀여운 소녀가 앉아있고 볼이 약간 좀 발그레 돼 있잖아요. 약간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옆에 이렇게 이삭 같은 것들이 또 그려져 있죠. 예. 이 제목도 이삭 죽는 소녀예요. 이제 스웨덴 또 북유럽 예술가들이 새로운 예술을 발굴하기 위해서 해외로 떠나요. 어디로 떠나냐면 프랑스, 파리로 떠나게 된 거죠. 아, 그럼 그때는 프랑스가 스웨덴보다 더 이렇게 미술적으로 열려 있었나 보죠? 앞서갔죠. 진보적이었죠. 딱 봤을 때 뭐 떠오르는 그림 없으세요? 아, 이삭 줍는 소녀 했을 때 그 밀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삭 줍는 여인들 네. 있잖아요, 밀레. 실제로 휴고 삼손은 밀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서 이 예술가들이 벌써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보시면 이 섹션을 보면요. 다 노동자들이거나 하층민들이거나 정말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잖아요. 그거부터가 개혁인 거예요. 그 왜 개척이요. 밀레도 프랑스에서 귀족들만 그리던 화풍에서 처음으로 뭐 노동자, 농부들을 그려서 화제가 됐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농민화가라고 하잖아요. 휴고 삼손도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노동자들, 농민들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뭐 초상화를 그려도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노동자들과 우리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을 그리게 된 것 자체가 새로운 개척이 일어난 거죠. 예. 그리고 이삭 줍는 게 사실 굉장히 고대잖아요. 고대고 이 분홍이 하층민들에게 내릴 수 있는 특권이래요. 자기 거 다 가져가고 남은 거 주워가라 이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삭을 줍는 그죠? 거였군요. 떨어진 거 줍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저희가 배운 거, 우리 동네 미술관 배운 걸 얘기하면은 윤두서 화가가 맞아요. 우리 그 뭐라 그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한참 더 앞섰던 거네요. 그게 17세기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정말 그림에 있어서도 정말 오히려 앞서 나갔던 부분도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우리 동네 미술관을 거의 한 시즌을 하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재미도 있네요.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네. 뿌듯합니다. 그 원화의 감동은 실물을 봐야 되네요. 맞아요. 예. 칼 스콘베르그. 이게 베니스예요? 네, 베니스 대문화를 했어요. 이 칼 스콘베르그는 프랑스 파리에 가서요 인상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인상주의가 많은 걸 바꾸는 게 그 전에는요 풍경을 그릴 때도 진짜 밖에서 보지 않고 실내에서 그린 게 많았거든요. 그랬어요? 네, 실내에서 선생님께 스승님께 배운 대로 뭐 몇 시 하늘에 이런 하늘은 이 색깔이다. 이 물감 칠해서 이렇게 배운 대로 그렸다면 네. 인상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진짜 두 눈으로 보고서 빠르게 포착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비친 그대로. 맞아요. 예. 저는 이분의 테크닉을 딱 얘기할 때 가장 진짜 기가 막히다고 표현하는 게 이 밑에 바닥 보시면요.
지금 비 내렸잖아요. 네. 이 비 내려서 밑에 비치는 반사되는 이 표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해줘요. 이거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인 그럼요. 거죠. 네, 그림 솜씨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에 가서 막 5년 동안 그림도 배워왔는데 어릴 때부터 병이 있었대요. 결핵성 척추염이래요. 그 후유증으로 뭐 등뼈도 부러졌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33살에 세상을 떠나요. 그럼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북유럽의 날씨와 더불어서 자기 몸 때문에 더 빛을 쫓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이 하나의 빛도 놓치지 않고 다 그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잠깐.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시면은 멀리서 보면 진짜 사진 진짜 같아요. 사진 같다. 이쪽도 그렇고. 북유럽의 날씨, 스웨덴 가본 적은 없지만 요렇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약간 풍경 보는 맛이 있어요. 저는 스웨덴을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전시를 통해서 스웨덴을 처음 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 순간이 감동적입니다. 이 공간이 동물 전문 화가가 그렸어요. 아, 진짜 다 동물이군요. 다 동물이에요, 다. 어. 그죠? 네. 브루노 릴리에포르스라는 작가인데 이름도 다 너무 생소하죠. 네. 여우 가족? 맞아요. 근데 다들 약간 오해하는 게 가끔 처음 오는 분들은 그래요. 아, 동물이니까 멀리서 볼 때는 귀엽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까이서 보면 막 그 여우 가족이 여기 동물을 뜯어먹고 있어요. 동물을 뭐 귀엽게 그리는 게 아니라 관찰력이 뛰어났대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찰을 통해서 눈으로 본 걸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동물 전문 화가예요. 진짜로 멀리서 볼 때는 따뜻한 여우 가족 그림인 줄 알았어요. 꽃도 옆에 뭐 민들레 홀씨도 있고 그래. 이래서.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먹이를 뜯어먹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그 야생의 한 장면, 한마디로 이 작가는 이걸 그리는 거예요. 야생의 진실. 꾸며진 게 아니라 야생의 진실을 그린다. 주변에 야생동물이 많이 보였대요. 어릴 때부터 그걸 포착하는 게 또 취미였대요. 그러면서 그림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제가 동물을 관찰하면서 그리게 된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 아름답지만 가까이서 보면 아주 치열한 야생 동물들의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그것도 생각난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 희극인데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찰리 채플린. 아, 맞아. 그 말도 생각나는 거예요. 네. 이 공간에 있는 그림들은 주제가 뭐예요? 네, 노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이 가장 핵심이에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광산인가요? 네. 채석장. 악셀 윈스테트라는 화가인데 이 작가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프랑스 예술가 중에 구스타프 꾸르베라는 화가가 있어요. 네. 사실주의 화가예요. 내 눈에 보이는 실제 우리의 그 현상,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겠다라고 해서. 가감 없이. 맞아요. 그 꾸르베가 그런 말 했어요. 천사를 보여달라. 그럼 천사를 그려주겠다. 보이는 것만 그리겠다. 그 영향을 딱 정확하게 받은 화가예요. 한 가지 제 느낌을 얘기하면 아까 저희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인물하는 앞모습이 많았는데 이 섹션은 뒷모습이 많네요. 맞아요. 뒷모습을 바라고 있으면은 나도 거기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오히려 표정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를 대입해 보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더 살펴보게 되는 것 그쵸. 같아요. 디테일하다. 네. 자유의 정오. 여기는 여성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여성 화가면 나혜석이 거의 선구자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분들이 그 스웨덴의 나혜석 같은 존재들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인 거죠. 신여성. 네, 신여성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나가서 배워온 덕분에 실제로 스웨덴 왕립미술학교에서 여성 회원을 받기도 했대요. 원래는 안 됐어요. 안 됐었거든요. 오. 그리고 좀 되게 충격이었던 게 18세기 그리고 19세기 초만 해도요. 어떤 지역에서는 여성 예술가들이 뭐 신화, 역사, 종교를 그리고 있으면 캔버스를 찢어버리는 일도 있었대요. 지금 여성 화가들이 그린 여성들의 모습이 네. 그래서 참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그림 저희 포스터에 있었던 메인 그림이죠. 작품이죠. 너무 예쁘다. 이 작품이 예. 지금 메인 작품이면서도 인기가 너무 좋아요. 한나 파울리의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너무 평화로워 보여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아까부터 인상주의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게 진짜 인상주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 오랜만에 아침 해가 쨍쨍한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아. 그리고 오랜만에 이 쨍쨍한 햇빛 아래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거잖아요. 인상주의라는 게 왜 인상주의인지 물어봐요. 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순간순간 변화하는 그 빛, 아침 햇살을 포착하는 그 빛의 인상을 그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행복의 순간은 짧잖아요. 그 행복의 찰나의 인상을 그리는 것도 인상주의예요. 지금 나뭇잎의 그림자 표현한 거 보면은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느껴져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인상주의 작품과 아닌 작품을 구별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에는 풍경을 실내에서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소묘? 소묘. 처음에 데센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리는 거. 인상주의 때부터 그림의 윤곽선이 사라져요. 아. 윤곽선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 스케치가 없이 바로 그린 채색을 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시 보실 때 딱 가까이 봐가지고 윤곽선이 또렷하면 이거는 인상주의는 정확히는 아니에요. 하지만 인상주의는 윤곽선이 사라진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전 이거 가끔 문제 내는데 이 그림이 실제로 밖에서 그렸다는 증거가 있어요. 뭘까요? 밖에서 그렸다는 그냥 다 증거가 밖에서 그린 것 같은데요? 있어요. 네. 뭘 것 같으세요? 의외로 쉽게 생각해야 돼요. 그림자?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여기가 위에가 상상을 해봐야 돼요. 해보면 여기가 나무였을 거 아니에요? 네. 햇빛이 쨍쨍하니까 그림자가 져요. 쭉 들어오면서 햇빛이. 여기 얼룩졌잖아요. 아. 똑같은 뭐 테이블 본데 여기 검은색이고 하얀색이고 네. 이 앞치마도 하얀색이 부분이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이 그림자를 보고 그렸다는 건데 18세기까지만 해도 풍경화를 실내에서 그릴 때만 해도 저런 그림자가 없어요. 인물의 그림자가 없어요. 그게 인상주의 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야, 이 그림자 하나 이렇게 깊은 뜻이. 그러니까요. 예. 그림에도 사조가 나눠지잖아요. 네. 그게 좀 어렵거든요. 알려주세요. 사조는 근데 네. 다 용어는 비슷비슷해요. 아무래도 뭐 중세 때부터 이후에 뭐 신을 그리다가 중세 때부터 르네상스 때 인간 중심 시대로 넘어오고 바로크, 그러니까 빛을 좀 강조해요. 연극 무대처럼. 주제가 좀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반대로 나타나는 게 로코코. 로코코. 로코코는 좀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재밌게 표현하는 게 바로크는 웅장해요. 무겁고 그 어두움 속에 한 줄기 떨어지는 빛 이런 걸 많이 그리는데 바로크는 약간 우리나라 드라마로 치면 대하 드라마인 거예요. 아하. 근데 로코코는 막 귀족이 귀여- 아기자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침 드라마인 거죠. 그리고 이후에 뭐 정말 뭐 신고전주의, 이성과 조화 그런 중심을 유지하는 그 다음에 또 거기 반동돼서 낭만주의. 낭만주의는 또 감성이에요. 그렇게 또 인상주의가 나오고 사실주의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미술도 비슷해요. 이성과 감성의 싸움이에요. T와 F의 싸움. 맞아. 이 작품은 상징주의 풍경화라고도 하는데 상징주의. 네, 상징주의 풍경화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진 않아요. 아. 인상주의랑 좀 달라요. 안나 보베르크는 별명이 극지화가예요. 극지화가. 네, 극지만 찾아다녀요. 힘든 데만 갔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별명이 북극의 화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여성 예술가들 잘 보면 주제가 대부분 실내예요. 그러네, 여성을 그렸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가정집에서 맞아요.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예술을 배워왔어도 여성이니까. 결혼을 하고 어. 아이를 낳고 보니까 멀리 못 나가잖아요. 네. 근데 안나 보베르크는 그 틀을 깨줬어요. 나가서 북극 같은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여자지만 이렇게 힘든 곳에 가서 이런 그림을 남길 수 있다. 맞아요. 주목도 받게 되고 중요한 작가죠. 네. 여기는 또 벽에 톤이 어두워졌는데 네. 와, 여기는 어. 딱 그 북유럽 풍경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예요. 여기는 굉장히 쓸쓸합니다. 네, 여기 제가 한 가지 조금 재밌는 작품 짚어드리면 이 그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한 겨울에 이렇게 바다와 배를 그린 작품인데 이걸 그린 화가가 좀 재밌어요. 이름이 프린스 어젠이에요. 프린스 어젠인데 네. 이름 그대로 왕자예요. 진짜 왕자예요? 왕자예요. 그래서 어. 그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하다가 20대 때 딱 20살에 화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해요. 왕자가. 네, 왕자가. 예. 근데 그게 되게 다행인 게 뭐냐면 왜 혁신을 일으키면 다들 좀 고생하잖아요. 그림도 안 팔리고 새로운 길을 가는 거니까
다들 힘들고 좀 전시도 못 열고 할 때 이 프린스 어젠이 좀 도움도 해주고 그림도 사주고 전시 만들 때 많이 뒤에서 도와줬다고 아, 이런 화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새로운 예술이 탄생할 수 있었던 자기가 좀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화가들을 도울 수도 있고 그랬던 거네요. 그런 예술가도 있어야죠. 예.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라는 작품인데 제가 이걸 왜 집냐면 관람객분들이 질문을 진짜 많이 이게 해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제목이 흰 앞말이에요. 예? 흰 앞말. 근데 말이 없잖아요. 저는 송신탑인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예. 근데 실제로 말이 아니에요. 기둥이었대요. 근데 이게 상징주의예요. 상징주의 풍경화라고 했잖아요. 상징주의 풍경화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인상주의와 좀 달라요. 거기에 내 내면을 한 스푼 넣어야 돼요. 아, 내가 보이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화가 눈에는 이렇게 보였다.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자기 내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대로. 그죠. 예. 저는 약간 배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배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죠? 저는 이제 KBS 송신탑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것도 또 그 일본의 영향이래요. 동양의 영향. 오면서 어머 저 액자 진짜 예쁘다. 기획자분이 정말 센스 있게 하셨다는데 이게 화가가 제작한 액자라고 써 있네요. 맞아요. 처음 보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 영향을 받은 게 이런 거구나. 병풍을 접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이제 만화 같아요, 이거는. 다음 섹션은 또 달라집니다. 여기는 확 노랗게 네. 화사해지네요. 와, 여긴 이제 아늑한 빛이라고 해서 와. 가정, 실내 풍경을 그리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웨덴 북유럽의 느낌이에요. 좋죠. 이 그림도 인기 진짜 많아요. 와, 너무 예쁘죠? 네. 저 이 그림 앞에서 관람객들이 감탄하는 걸 많이 봤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목하고도 어울리는 게 그거예요. 새벽부터 황혼까지잖아요. 새벽에 아까 첫 번째 섹션에서 예술을 배우러 떠나서 이제 프랑스와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예술을 배워오면서 무르익어요. 그리고 황혼이 됐으니까 집으로 오는 거죠. 따뜻한 가정으로. 마지막 컴백 섹션은. 홈. 그죠? 네. 그래서 집으로 딱 오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어떠세요? 이게 제가 엄마라서 그런지 더 행복한,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보면 더 뭉클하게 올라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네. 뭔가. 그리고 액자도 너무 멋있어. 그니까. 야, 우리가 생각하는 스웨덴 가정. 네, 진짜 그 북유럽 풍이란 게 있잖아요. 이번에 뭐 스웨덴 국립미술관에서 해외로 처음 작품들 반출하기도 했지만 꼭 봐야 하는 네. 스웨덴의 국민 작가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쵸? 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스웨덴 국민 화가라 불리는 칼 라르손 방이 있죠. 프랑스 유학하던 시절에 그린 작품이에요. 그림을 보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을 거라 생각하는데 의외로 굉장히 가난했어요. 심지어 또 아버지는 주정뱅이였대요. 그러니까 칼라르손에게 이 집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슬픈 공간이고 무섭고 항상 긴장되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라르손은 어릴 때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선생님을 잘 만나요. 그 선생님 덕분에 미술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북유럽 예술가들처럼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요? 이게 프랑스에서 그려진 몇 안 되는 작품이에요. 이 여성은 프랑스 유학 시절에 동거하던 여성이에요. 여자친구 그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그린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프랑스 유학 시절에는 유화를 그리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행복한 실내 풍경을 그리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유화를 안 해요. 아, 그럼 칼 라르손 작품 가운데서 굉장히 드문 유화겠네요. 그래서 원래 칼 라르손 하면 수채화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행복한 가정을 그릴 때 수채화로 바꿔요. 아, 행복이란 건 약간 산뜻하고 가벼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정 풍경, 뭐 아내를 그릴 때나 아이들을 그릴 때 수채화로 바뀌면서 나중에는 그 수채화가 유화보다 훨씬 더 유명해지게 되죠. 그럼 그 수채화는 왔나요? 맞죠. 그리고 그 수채화가 제가 이걸 미리 짚어드려야 돼요. 전시에 오면은 갑자기 조명이 확 어두워지는 공간이 있어요. 다음 방에. 그럼 왜 조명을 어둡게 꺼놨냐 많이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수채화가 약합니다. 빛에. 아, 빛에. 그래서 그 스웨덴 국립미술관 큐레이터가 와서 그 조명을 정해두고 간 거예요. 이거보다 절대 세게 틀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촬영을 와도 조명을 못 틀어요, 안에. 그래서 아. 오실 때 조명이 어두워지는 건 이 물감이 약해서다. 아, 그래서 그 수채화가 안에 있죠. 볼 수 있나요? 들어가 보시죠. 이 작품 제가 들어가기 전에 네. 하나 살짝 짚어드리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주문받아 그렸대요. 우리가 아까 전에 미술 사조 얘기했잖아요. 뭐 르네상스부터 바로크, 로코코 얘기했는데 한 부유한 사업가가 그 사조별로 좀 그림을 요청했대요. 로코코를 위한 습작이에요. 약간 좀 산뜻하고 약간 부드럽고. 귀엽고 그쵸? 아기자기하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밑에 사인 보시면은 사인이 약간 조금 애매해요. 뭔가 지워진 느낌? 다른 사인에 비해서 한때 도난당했대요. 아, 이 네, 그림을요? 도난당한 적이 있어서 도둑들이 사인을 지우려고 물감을 이렇게 덮어 쓰다가 실패했대요. 그래서 사인이 지워져 있어요. 이런 사연도 알고 보시면 재밌어요. 아, 귀한 작품이네요. 네, 또 그런 면에서 귀한 작품. 뭐 진짜 깜깜합니다. 어두웠죠. 이게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게 전시 조명이에요. 아, 저희 얼굴이 조금 시커멓게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아, 조명이 너무 약해요. 서로 사랑하거라 아이들아, 사랑은 모든 것이니까. 조명 너무 어둡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작품이 스웨덴 국립미술관에서 처음 외부 관출된 거예요. 처음 나왔어요, 그 미술관에서. 이거 제가 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이거 딱 나와서 전시 오픈했을 때 그 직전에 여기에 그 뭐 깔아놓고서 예를 들면 약간 커팅식 그런 것도 했대요. 칼라르손의 실내 풍경이고 딸인 거죠. 자기 딸. 네, 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프랑스의 행복을 그리는 화가가 르누아르가 있다면 스웨덴에는 칼라르손이 있다. 되게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서는 너무 행복함밖에 안 느껴지는데요. 따뜻하죠. 네. 부드럽고. 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요. 카린이라는 여성. 근데 그 카린이 부유했던 거예요. 아, 근데 그 카린도 화가였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카린의 부모님도 칼라르손을 좋아했대요. 근데 칼라르손이 나는 남자긴 해요. 되게 용감한 게 그 부모님한테 그랬대요. 내가 지금은 카린과 어울리지 않지만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다. 노력하겠다. 멋있다. 멋있죠. 예. 가족이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부터 칼라르손은 집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낀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행복한 집을 살아본 경험이 없었기 없습니다. 때문에 이 행복이 더 귀하게 그렇죠. 느껴졌군요. 집이란 공간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구나 그걸 느꼈고 그리고 아내도 화가였다고 했잖아요. 카린도. 근데 흥미로운 건 결혼한 이후에 카린은 그림을 안 그려요. 카린 아내는 그 예술성을 집을 꾸미는 데 쓰는 거예요. 뭐 실내를 장식하거나 가구 디자인을 하거나 오. 같이 가족이 집을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꾸미는 거죠. 북유럽에도 실내 풍경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칼라르손 책도 내요. 자신들의 행복한 가정 풍경을 그린 책을. 그런 게 유명해지면서 아이 그림처럼 그런 칼라르손의 실내 집안 풍경이 하나의 북유럽 풍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북유럽풍이 여기서 그쵸. 왔군요. 너무 행복하면 삶이 정말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불행이 한 번도 없었어. 계속 행복하기만 했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어. 그럼 행복 안 그려요. 오히려 삶에 고난이 있었던 사람들이 행복을 더 많이 그려요. 맞아요. 칼라르손도 그랬고 르누아르도 그랬고 그래서 더 이 행복의 소중함을 아는 거잖아요. 야, 인생의 아이러니네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스웨덴 군인들도 참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전쟁 끝나고 보니까 가슴속에 군인들이 가장 많이 품고 있었던 책이 1위가 성경이었대요. 성경. 그리고 두 번째가 칼라르손 책이었대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전쟁 그 살벌한 거에서 신한테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행복을 계속 가슴속에 맞아요. 간직한 응. 거네. 그래서 이런 실내품이 얼마나 그리워요. 나 전쟁터인데. 그래서 네. 그걸 가슴속에 품으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런 사실도 알려지면서 북유럽의 스웨덴 국민화가 된 거죠. 그렇군요. 스토리가 너무 아름답네요. 네. 우리가 정말 살짝 걱정되는 거는 여기에 실내가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 감동이 화면으로 과연 전해질까가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걱정되는데 꼭 실제로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직접 봐야 돼요. 네. 이런 아이들이 다 칼 라르손의 아이들인 건가요? 여긴 친척들도 함께 그리고 아, 너무 아이들이 주변 행복해 동네에 보여요. 사는 뭐 아이들인데 여기 보면은 뭐 표정이 집에 있는 아이들이 다르게 보이고 또 배우자가 다르게 보이고 우리 우철 씨 같은 분들은 또 미래의 가정을 꿈꿔보게 되고 꾸미고 싶어집니다. 행복을 그려보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네. 공간이 살짝 어둡긴 했는데 그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예. 맞아요. 마지막 메시지를 조금 전하자면 칼라르손의 메시지로 전하고 싶어요. 결국에는 홈 스윗 홈이다. 아, 사랑하거라 아이들아, 사랑이 전부니까. 네. 여러분 사랑하세요. 서울에서도 가장 바쁜 삼성동에서 여유 있는 북유럽을 느끼니까 네. 제가 오늘 정말 기분이 좋고요. 무엇보다도 해설이 너무 훌륭해서 아주 특급 칭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런 특급 리액션과 함께 해설을 네. 하니까 정말 뿌듯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동네 미술가 이렇게 매일 선물 같은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동네 미술관.